어째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보도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10여 건 그렇게 정치 관련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거의 다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의뢰하는 갑은 이제 대체로 이제 언론사들이고,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되는 을은 여론조사 기관들인데요. 언론사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이게 수지 맞는 그런 장사, 일부러 이슈를 만들고 기사화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욕설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모 논란 중 어느 것이 더 조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여론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여론조사라. 또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적절한지 묻는 질문도 실제 당대표로 선출되는 여론과는 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설문의 결과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각각 1위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만 대상으로 한 설문이 아니어서 역선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설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나 오류에 대한 것입니다. 비교적 이제 신뢰도가 높고 역사가 깊은 그 갤럽의 조사의 경우에 전화 면접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얻는 방식인데, 지지율을 묻는 질문의 경우에 그래서 조금 수치가 좀 비교적 낮게 나오는, 다른 조사들은 예시 항목이 갤럽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 다음에 한층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우 잘함, 잘하는 편, 잘못하는 편, 매우 잘못,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잘하는 편, 잘못하는 편 같이 일종의 중간 값을 이게 두고 있습니다. 또 질문의 구성 순서에 따라서 응답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설문들을 막 해놓고 마지막으로 지지도를 물어보면은 대통령 지지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왜 대통령의 국정 수행만 평가하고 여야의 국정 지원이나 입법 활동은 평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또 뉴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뉴스 많이 됐고, 즉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행정부의 중요 파트너인 입법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들을 제대로 조사 설문이 있는데, 각각 여당과 야당으로서 어떻게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긍정평가가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6%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이런 지지도가 30%로 낮기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두 당에 대한 긍정평가, 두 당에 대한 그런 지지도도 매우. 안녕하세요. 여론교사 이경락입니다. 저희 여론교사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여론조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린다는 의미가 우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여론이 어떻게 여론조사나 언론에 의해서 교사되는가, 막 살인교사처럼 좀 무섭죠. 그렇게 교사되는가 파헤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가 얼마나 자주 이뤄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보통 한 주에 7에서 8건 정도가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즉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시간에는 어째서 여론조사 보도가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째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보도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10여 건 그렇게 정치 관련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거의 다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의뢰하는 갑은 이제 대체로 이제 언론사들이고,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되는 을은 여론조사 기관들인데요. 언론사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이게 수지 맞는 그런 장사입니다. 대체로 이게 조사 방법이 수월한 오토매틱 리스폰스 시스템, 즉 ARS, 우리가 자동응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에서 3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뉴스 아이템을 보면 최소 대여섯 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인 그런 질문을 넣어서 결과에 특이한 값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또 엄청 히트를 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남는 장사인 거죠. 언론사 입장에선 매우
저비용, 고효율로 기사 생산이 가능한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결과 이게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됐거든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물론 이 조사는 갤럽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체 조사하는 결과입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매우 의미 있게 다뤘습니다.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후보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도 또 계속 보도하죠. 그렇지만 또 선거 이후도 오차 범위 이내 변화 추이, 이것도 자꾸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으로 과연 대통령 지지율의 큰 변화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은 그 S주간지, 주간지의 온라인 보도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20대, 만 18세, 29세에서 9%라는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한국 갤럽 수치다. 전 연령대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하락했지만 20대에서 가장 낙폭이 컸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 13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20대 지지율도 21%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40대와 함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순방중 비속어 논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민심을 잃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해석의 주체는 아무래도 이제 기사를 쓰는 당사자겠죠. 그런데 갤럽의 조사를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권고를 잘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이라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조사 결과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 구간과 상대 표준 오차를 고려해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주긴 하는데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갤럽 홈페이지에 가도 그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전주에 비해서 4% 하락한 지지율, 이것은 사실 통계적으로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이라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주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여론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서 여러 자료들, 어떻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한 20대에 대한 조사 결과의 내용을 보시죠. 해당 조사 결과표를 보면 20대 응답자가 적어서 일종의 가중치라는 걸 둡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문조사는 이른바 그 모집단, 즉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인구 통계학적 비율을 제대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아주 잘 확률적으로 잘 뽑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실제 원래 크기인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 통계학적 비율을 잘 반영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이걸 딱 맞춰서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지역은 좀 더 이렇게 덜 응답을 하는 경향들도 있고, 연령으로 보게 되면 20대나 30대 젊은이들의 응답이 조금 더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두게 되는데, 여기서 해석이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주 조사만 하더라도, 18에서 29세, 즉 20대에는 124명만이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170명에서 상당히 미치지 못했죠. 그러니까 46명이 미치지 못한 채 그 응답을 받은 건데, 그래서 가중값 1.37을 부여해서 비록 124명이 응답을 했지만 이거는 170명이 응답했을 때는 이렇게 수치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추정 혹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조정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표본 오차라는 게 이제 크게 증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전체 표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했었던 20, 30대의 그런 표준 오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8.8%입니다.
이걸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 30대에서 응답한 내용들에서 뭐 크게는 막 17.6%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S주간지에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주간지에서 말한 게 20대에서 긍정평가가 13% 하락했다. 이렇게 강조한 내용.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적절치가 않죠. 그 표준 오차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통계 신뢰성 지표로 사용된 상대 표준 오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 표준 오차라는 게 좀 낮을수록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인데 20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 표준 오차가 31.9%입니다. 근데 이 정도 수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것들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캐나다 통계청인데,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정도 수준이면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주의사항 없이 이 통계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해석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치이지 막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수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5% 정도 되면은 아예 이제 공표 시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캐나다 통계청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사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뭐 수치가 저번에 대해서 많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31.9%라면 되게 애매하게 좀 이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언론이 팩트를 다룬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거는 뭐 통계학적인 것들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거부감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뭐 가중치가 부여되는 현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체 수집되는 그런 응답하는 사례가 적은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갤럽의 그 대구 경북 지역 그 조사 완료 사례자 수가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98명인데 여기서 잘못하고 있다가 54%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의 그 경우에 96명을 조사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지역에서 뭐 지지율 변화 추이라는 것들을 보는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의미하겠죠.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부러 이슈를 만들고 기사화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묻는 조사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전주에는 대통령 탄핵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느냐 이런 그 공감 여부를 묻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만 보더라도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뭐 탄핵을 원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야당 일각에서 탄핵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탄핵론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돌려서 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바로 탄핵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론의 반발이 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욕설과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성어 논란 중 어느 것이 더 조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여론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다.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적절한지 묻는 질문도 실제 당대표로 선출되는 여론과는 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설문의 결과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각각 1위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만 대상으로 한 설문이 아니어서 역선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러한 조사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외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만 대상으로 한 결과도 함께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더 뉴스 가치가 높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선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는 이렇게 나왔다. 실제로 역선택이 작용하고 있다. 혹은 지금 지지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야당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고 다양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근거들을 제시해 주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거죠.
이른바 여론, 즉 퍼블릭 오피니언은 충분한 정보 접근권을 가진 주체들이 사상의 자유시장, 즉 공론장에서 수기를 거쳐 이제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수기를 거쳐서 형성한 공공 문제에 대한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나름대로 규정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연예인이 가장 사랑스럽냐는 그 앙케트 조사를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언론들이 그런 뭐 공론장에서 수기를 통해서 나온 그런 게 아니라 대중적인 감정들을 설문해서 추정한 것을 여론조사라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서 또 언론이 상업적 이득을 얻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뉴스 기사로만 유통되지 않고 또 정치 시사 패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의 이러한 여론조사를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설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나 오류에 대한 것입니다. 비교적 이제 신뢰도가 높고 역사가 깊은 그 갤럽의 조사의 경우에 전화 면접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얻는 방식인데, 지지율을 묻는 질문의 경우에 그래서 조금 수치가 좀 비교적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갤럽의 경우에는 뭐 홍길동님께서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선택으로 이렇게 먼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자들이 뭐 어느 쪽도 아니다, 뭐 모르겠다, 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후속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갤럽 같은 경우에는 2주 연속으로 어느 쪽도 아니다 혹은 모른 무응답이 1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다른 조사들 같은 경우 뭐 ALS가 대부분입니다만 그 무응답 비율이 대체로 1%입니다. 많아야지 3% 초반 정도지 무응답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에 비해서 갤럽은 무응답이나 모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자세히 더 말씀드리면 ALS 형태를 띈 다른 조사들은 예시 항목이 갤럽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 다음에 한층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우 잘함, 잘하는 편, 잘못하는 편, 매우 잘못,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잘하는 편, 잘못하는 편 같이 일종의 중간 값을 이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응답자들이 대체로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뭐뭐 하는 편이라는 그런 중간값에 가까운 그런 대답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업계에서도 오히려 이제 어정쩡한 대답을 피하는 갤럽의 지지율 수치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뭐 다른 조사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는 편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응답이 11%나 나왔는데 이런 중간값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상당수는 사실은 잘한다, 잘못한다 해서 조금 그쪽으로 나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질문의 구성 순서에 따라서 응답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도를 이제 조사하는데 앞서서 막 긍정적인 내용 설문들을 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지율을 물어보면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그런 업계의 뭐 정설 같은 거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이게 뭐 대통령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설문들을 막 해놓고 마지막으로 지지도를 물어보면은 대통령 지지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조원 CNI가 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질문이 연속이 됩니다. 우선 앞선 질문이 이겁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 관계자 대상 검찰 수사 방식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방식을 보실 때 귀하께서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혹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들을 중첩적으로 묻고 있는 것도 일단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검찰에 부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은 질문이죠, 이것들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또 이어집니다. 귀하께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한 데에 대해 다음 두 주장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유도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수사 절차라면 1번,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면 2번, 이렇게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앞서 검찰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쉽다, 이런 점도 있지만 사건에 대한 규정도 임의로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통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지 않고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이라는 그런 서술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이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그리고 이런 이상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에는 잘 공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응답 예시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이 설문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라는 주장이 과반수 51%를 이렇게 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불과 3일 후에 MBC가 조사하고 그리고 SBS가 그 넥스트 리서치랑 함께 이제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검찰 수사가 긍정적인, 잘한다는 그런 답변이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여론을 어떻게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왜 대통령의 국정 수행만 평가하고 여야의 국정 지원이나 입법 활동은 평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또 뉴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뉴스 많이 됐고, 즉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행정부의 중요 파트너인 입법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도, 그러니까 정당별로 가장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니까 이 정도만 하지, 그 정당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마음에 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하는 설문은 없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에 그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곳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당에 대한 역할평가 설문이 있는데, 그 각각 그 여당과 야당으로서 어떻게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긍정평가가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6%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이런 지지도가 30%로 낮기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두 당에 대한 긍정평가, 두 당에 대한 그런 지지도도 매우 낮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지지도와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의회 활동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통계에서도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듯이 국힘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도 요즘 그 국힘에 대한 그 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경우가 많죠. 뭐 이런 것들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도만 그렇게 낮은 것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국정 수행 못한다는 지지도도 그렇게 많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정치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다, 그런 여론들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매번 대통령 지지율 낮다는 것만 계속 보도하고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은 대통령의 지지도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만 반응하지, 다른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눈을 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좀 더욱 다뤄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여론조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2주 동안 많은 언론의 주요 지면을 장식했던 그런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그 조사들, 여론조사들, 그리고 보도들에 대해서 되짚어봤습니다. 쑥스럽지만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